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는 마치 동상처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최강일 회장은 식탁 위에 놓인 고급 위스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장에서 쌓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이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군 그는 이제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강일의 담당 의사 김태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최강일이 믿고 의지하는 주치의였죠. 최강일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한다 해도 삶의 질만 떨어질 뿐 시간을 크게 늘리긴 어렵습니다. 최강일은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보다 더 쓴 것은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럴 때 주변에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김태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강일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 내게 그런 게 있었나? 그의 말투에는 평생을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온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은 철저히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서연이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매정하게 버렸던 것이죠. 오직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선택이 지금 와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회장님께서 버리셨던 아드님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태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미루어둔 숙제를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강일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피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 앞에서 갑자기 그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 아들, 이제 30살이 되었겠군. 최강일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는 서연이와 그의 아들 최지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연이는 기침을 하며 약을 먹고 있었어요.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품격 있는 자태를 지닌 그녀는 아들 최지훈을 위해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엄마, 내가 진통제 가져왔어. 최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살의 최지훈은 높은 키에 단단한 체격을 지녔고 어딘지 모르게 최강일을 닮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는 괜찮아. 서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지훈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꼭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모아둔 거 있으니까. 서연이가 말했어요. 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엄마 수술비로 써야 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대리운전 나가면 조금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최지훈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결코 최강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때 대성건설 본사의 회장실에서는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일의 현재 부인인 나혜란이 아들 최민석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58세의 나혜란은 여전히 세련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요? 35살의 최민석이 물었습니다. 나혜란은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의사 말로는 6개월도 힘들다더구나.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어. 하지만 어머니, 아직 아버지가 계시는데. 최민석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나혜란은 차갑게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다른 생각뿐이야. 30년 전에 버린 아들을 찾겠다나 뭐라나.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 상속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혜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최강일의 전 부인과 아들을 찾아내 그들을 영원히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최강일은 홀로 고급 양주를 마시며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직 그 혼자뿐이었어요. 여러 병의 양주를 비운 최강일은 이제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는 희미하게 전 부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손떨림이 심해진 최강일은 핸드폰을 꺼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의 주소지를 확인한 대리운전 앱은 근처에 있는 기사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다름 아닌 최지훈이었죠. 최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최강일의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최강일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손님, 대리운전 왔습니다. 최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강일은 취기 때문에 흐릿한 시야로 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열쇠를 건네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남 쪽으로. 아무데나 좋아. 최지훈은 최강일을 부축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는 고급 수입차였고 최지훈은 감탄하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최강일은 뒷좌석에 누워 잠이 들었고 최지훈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운전 중에 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블루투스를 통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서연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엄마. 지금 대리운전 중이에요. 손님을 모시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알았어,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서연이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뒷좌석에서 갑자기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일이 깨어난 것이었어요. 그는 앞좌석을 바라보다가 블루투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서연이. 그 순간 최강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의 이름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좌석의 최지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익숙한 느낌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이목구비, 그리고 그 목소리까지. 혹시 너, 내 어머니가
최강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최강일은 괴로운 신음과 함께 의식을 잃었어요. 최지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상황을 확인하고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손님. 최지훈이 뒷좌석으로 넘어가 최강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최강일은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최지훈은 즉시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의 간호사 어머니 덕분에 배운 기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최강일의 상태는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최강일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지우는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성건설의 회장 최강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차가 너무 좋더라니. 최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최지우는 최강일이 입원한 VIP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나혜란과 최민석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당신이 누구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나혜란이 최지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지훈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를 불렀어요. 나혜란은 최지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지훈의 얼굴에서 최강일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나혜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지훈입니다. 최지훈. 나혜란은 그 이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서연이라는 분이 어머니신가요? 최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나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강일이 그토록 찾고 있던 아들이 우연히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과 아들 최민석의 미래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내 어머니가 회장님의 옛 지인이셨군요. 나혜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서 깜짝 놀랐네요. 최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강일의 상태가 궁금했어요. 회장님은 괜찮으신가요? 최지훈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만 가셔도 됩니다. 나혜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을 이런 상태로 두고 그냥 가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태라도 들은 후에 가겠습니다. 나혜란은 당황했지만 그때 마침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최지우는 의사에게 다가가 최강일의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그가 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이며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안도한 최지우는 이제 병원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나혜란이 그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 수고비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장님과는 관계를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지우는 봉투를 거절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혜란은 최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들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종종 우리 회장님을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알겠죠? 최지우는 나혜란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떠났어요. 나혜라는 최지훈이 떠나자마자 최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최강일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최민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연이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큰 위협이야.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나혜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강일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모두 기억했어요. 서연이의 이름과 자신과 닮은 청년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을까? 최강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나혜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최강일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즉시 알아챘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나혜란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최강일은 나혜란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대리운전 기사. 누구지? 나혜란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리기사예요. 제가 이미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서연이던데. 최강일이 나혜란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나혜란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최강일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서연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당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라고 해요. 나혜란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강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증거가 있어? 최강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나혜란은 최강일의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일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비서 박대리를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박대리, 어제 날 데려온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게. 그리고 서연이라는 여자도 찾아줘. 30년 전 내가 이혼했던 여자야. 박대리는 놀랐지만 충실히 명령을 따랐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대리는 최강일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지우는 서울 외곽에 어머니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중병을 앓고 있어 곧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지훈 씨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박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란에 회장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강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자신의 아이를 홀로 키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혜란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대리, 내 말 잘 들어. 최지훈과 서연이에게 몰래 도움을 줘. 하지만 내가 도와준다는 사실은 절대 알리지 마. 박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최지훈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누군가에 의해 미리 납부되어 있었고 그가 타던 낡은 차는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 견인되었다가 완전히 수리된 채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그들의 집 월세도 1년치가 미리 지불되어 있었습니다. 최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모든 일이 최강일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어머니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한편 나혜라는 최강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대리를 미행하여 최강일이 최지훈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대로 두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한 나혜라는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나혜라는 서연이의 옛 이웃을 찾아내 거액의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으로 하여금 서연이가 최강일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낳은 아이가 최지훈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이에요. 나혜란이 최강일에게 거짓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최강일은 그 증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게 되었고 최지훈에 대한 마음도 차갑게 식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배신감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도울 필요 없어. 모든 지원을 중단해. 최강일이 박대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지원이 중단되자 최지훈과 서연이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연이의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최지훈은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필요한 금액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강일과 함께 찍은 사진과 그가 썼던 편지들이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최강일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죠. 강일 씨,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서연이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최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과 사진들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최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지훈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최지훈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 제가 대리운전했던 그 회장님이잖아요. 서연이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최강일을 만났다고? 최지훈은 어머니에게 대리운전 사건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최강일이 자신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그를 떠난 거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최지훈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내 아버지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 나는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했어. 내 아버지는 내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이혼에 동의했고 나는 그대로 그를 떠났어. 최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가 사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나와 아이에게 관심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 실수였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최지훈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최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해. 그날 저녁 최강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의 예상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군. 최강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으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최강일은 의아했지만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모습에 최강일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깊고 따뜻했어요. 오랜만이에요, 강일 씨.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강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왜 왔지?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서연이는 최강일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진실?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진실 말이야? 최강일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증거까지 있어.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여자인지. 최강일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나혜란의 계략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들과 최지훈의 출생신고서를 꺼냈어요. 강일 씨, 이걸 봐요. 최지훈은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가 당신을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었어요. 최강일은 서연이가 내민 서류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들을 받아들었고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지훈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서연이가 떠난 직후에 태어난 것이 맞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야? 최강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최지훈은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강일은 충격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자신이 놓친 아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군. 최강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당신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나는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최강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훈이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알게 된 후로는 만나고 싶어 했어요. 서연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나혜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에? 나혜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최강일은 차갑게 나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혜란, 내가 날 속였지? 최지훈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혜란은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이 여자 말을 믿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고요. 최강일은 나혜란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최지훈을 데려와줘. 내가 직접 아들을 만나고 싶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나혜란에게 냉담한 시선을 던진 후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최지훈이 최강일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서연이가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최강일은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마주하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최지훈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그 모습에 최강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최강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최강일은 떨리는 손을 뻗어 최지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갑자기 박 대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박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재생했고 그 안에서는 나혜란이 서연이의 이웃을 매수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혜란이 거짓 증언을 사주하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최강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혜란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혜란, 넌 이제 끝이야.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최강일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최강일은 경비원들에게 나혜란을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지훈과 서연이에게 돌아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최강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지훈과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그 순간 최강일의 가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몇 달 후 최강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최지훈과 서연이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무 늦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미안하다. 최강일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서연이도 눈물을 참으며 최강일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강일 씨,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강일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최강일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는 가족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장례식 후 최지훈과 서연이는 최강일이 남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최강일은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 한 채를 최지훈과 서연이에게 남겼어요. 그 집 거실에는 최강일, 서연이, 그리고 최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추억을 만들었고 그 추억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최지훈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와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연이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록 슬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날, 최지훈과 서연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최강일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